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이 대표로서는 오늘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출석 당시에는 15분가량 입장문을 길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3분가량 짧았습니다. 다만 비판 수위는 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요, 한 단어로 한마디로 이제 이거 황당무계하고 적반하장의 궤변이다. 황당무계, 그다음에 적반하장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운운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이제 지금 이제 검사 독재 정권 하는데, 그럼 이게 본인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지금 이게 소환된 겁니까? 본인에게 민주화 투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게 야당 대표가 되기 전에 성남시장 할 때 그때 지방 토착 비리 이런 데 부패 혐의로 소환된 겁니다. 이걸 마치 이게 독재 정권이라면 본인은 민주화 투사가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궤변이고, 첫째.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아마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면 또 국회에서 방탄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독재 정권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방탄을 여는 이런 게 독재 정권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검찰이 지금 다 구속했습니까?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분들에게 검찰이 구속한 게 아니에요. 검찰은 수사해서 영장만 청구하면 판사, 사법부에서 보고 증거가 충분하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이게 우리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아닙니까? 따라서는 결국 이게 지금 검찰 소환은 우리 정상적인 헌정 사법 시스템 내에서 적법하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충분한 방어권이나 진술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또 이게 영장 청구하고, 그럼 이게 국회에서는 다시 체포동의안 심리해보고, 이렇게 정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저는 헌정 질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가 정말 협치는 없고 수사만 남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또한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먼지털이식, 또 그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걸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왔겠습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든가 정적 제거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헌법상 불체포 특권은 방어권이에요. 어떤 정부, 독재 정부라든가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단은 구속부터 시켜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재판 과정에 있어서 방어권을 행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확인하고 판사가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준 건데, 이게 무슨 독재 정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방어권 행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범인 것처럼 또는 공범으로 기소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소명을 해도 어차피 기소할 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은 검찰은 신뢰하기 어렵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리 공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기도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서 자신의 진술서 서문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검찰에 가서 아무리 자신이 억울하다고 소개받자 검찰 조사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술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드리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는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굉장히 강한 발언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 그건 것 같아요. 공권력이 좀 중립적으로 행사됐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진실 발견에 좀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강압적인 수사가 오히려 진술자들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허위 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뭐 아마도 오늘 조사 끝나고 나서는 어차피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법정에서 검찰과의 진실 공방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면 진술서로 대체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요, 한마디로 이제 그 법리 재판이 아니고 여론 재판을 한번 해보겠다. 여론전을 펴겠다. 이게 옛날에 인민재판입니다. 이런 데 의도로 아마 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아마 공개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집단지성, 국민들은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국민 전체는 위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를 제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대다수 보면 이거는 이제 정치보복이나 또는 이게 탄압이 아니고 적정한 수사다. 이런 이게 여론이 과반을 넘는 걸로 저는 이게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이재명 대표는요, 마치 이게 공정한 수사가 아니고 정치 공작이다.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적, 물적 증거가 완전히 산을 뒤덮고 바다를 메우고 있는 차고 넘치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인적 증거부터 봐도 지금 유동규 씨, 그다음에 그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그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에 과거의 김만배 씨, 지금 김만배 씨는 부인하지만 과거의 김만배 씨 이런 분들이요. 처음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 되면 모르니까 아마 이게 보호를 해주려고 진실을 안 밝혔죠. 근데 그 이후에 다 이게 5분의 1관에서 진실을 구체적으로 정언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물적 증거로 보면 이재명 시장이나 정지상 실장이 직접 결제한 수많은 이게 결제 서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의 자금 흐름표가 있고, 이런 이제 그다음에 정야 회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고,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한 방향을 왜 이거는 본체는 이 대장동 건의 본체는 이재명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이게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는데 이걸 이게 공작이라고 몰아세우는 거는 아주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여론으로 공개하고 진술서로 가름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결국 저는 양형이 더 불리한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수사의 쟁점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배임죄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 위례 대장동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맞서고 있거든요. 가장 이 배임죄 적용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그 가장 황당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요. 처음에는 이게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깜짝 놀랐어요.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랬어요. 옛날 선거 전에. 지금은요. 꼬리 자르고 그렇게 대장동의 몸통이 유동규 씨다. 이런 식으로 이게 꼬리를 자르는데 이거는 증거와 전액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이제 주장이고요. 지금 이게 배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은 이제 그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확정한 이익을 받았으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빼더라도 많이 환수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반박하면 자, 지금 그대로 이게 그 우선으로 1,822억을 우선 확정적으로 이게 받더라도 그래도 이게 초과이익을 환수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때 그 당시에 김만배나 남욱 씨가 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만에 하나 초과이익이 안 생기면 서로 이게 정상적인 이윤이니까 문제가 없고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땅값이 올라서 초과이익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게 비율에 따라 우리 지분 따라 나누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가 합리적인 주장 아닙니까? 이걸 김만배 씨나 남욱 이분들에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지금 구조 좋다 이거예요. 이재명 씨의 짠한 구조 아주 좋다 이거예요. 우선 확정적으로 환수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더 넣어놔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게 성남시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왜 그것 초과이익 환수 넣는 데서 앞에 거 확정이익 안 주겠다 이런 말은 못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그게 문제인데 그럼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왜 뺐느냐? 그게 바로 이제 천화동인 1호의 428억이 이재명 척, 유동규, 정지상, 김용, 이재명 포함해서 이런 이게 저는 대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초과이익은 너 민간인들이 다 먹어라. 우리는 여기 대신에 천화동 1호에 428억을 먹겠다. 이런 게 저는 딜이 아닌가. 그래서 428억 지금 이게 뇌물 혐의하고요. 그다음에 배임 혐의가 연결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요. 초과이익보다는 우선 배당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1,822억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자. 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거처럼 부동산 경기가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폭락을 하고 고금리가 돼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확정적 배당 이익을 확보하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이건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428억을 가졌기 때문에 추가 이익 환수를 포기해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1,100억을 2016년도에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적으로 환수했어요. 그러면 428억을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받기로 약속했다고 한다면 왜 1,100억을 환수했을까요? 40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428억 관련해서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이거 객관적인 진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만배 씨가 이 428억 너 거다. 소문 다 났다라고 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의 자술서를 보면 유동규 거다라고 또 얘기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일방적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만 확인하려고 하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유리한 것도 보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규, 남욱 씨 진술을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유동규 씨는 정진상에게 보고했다 이 말뿐이고 남욱 씨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일 뿐이에요. 그런데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는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술 증거가 있다 없다는 거?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에서 보듯이 물적 증거도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 만약에 검찰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제시하면 모를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결재에 승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불법적인 것을 알고 승인했는지 이게 불법인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진술들이 다 엇갈리고 있고 검찰이 과연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국 이제 그 핵심은 천화동 1호의 428억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왜 그 민간인들 5명 이해충돌 방지법 기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46번 이재명 대표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428억을 받기로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두 군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검찰에서 저는 아무런 이게 증거도 없이 그러게 이재명 대표가 받기로 승인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쓸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법정에 가서 판사가 검찰 보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증거가 뭐요? 이렇게 물을 때 검사가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는 그냥 말만 듣고 이게 428억 이재명 승인했다? 이렇게 썼다고 할까요? 저는 지금요. 지금 이게 언론인들이 아는 증거는요. 실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10%도 안 된다 봅니다. 지금 이게 검사가 모든 이게 증거를 다 공개해야 됩니까? 언론에? 검사는 이게 영장 실질 심사할 때나 재판할 때 공개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검찰에서는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 이런 증거가 있다고 밝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지금 이게 428억이 유동규 거라는 거는 다툼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은 전부 이게 유동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 지금 이재명 대표에는 아무도 없어요. 김만배 씨도 이건 내 거라 그럽니다. 유동규 씨 게 아니고 내 거다. 이렇게 김만배 씨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프로 중에 프로인데 유동규 씨한테 관익에 700억, 비용 빼면 428억이죠. 이걸 주겠습니까? 아니 유동규 씨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유동규는 일개 산하기관의 본부장에 불과합니다. 거기도 사장이 있고 성남시의 모든 결제가 있죠. 유동규 씨가 뭐 영정률을 올려줄 수 있습니까? 유동규 씨가 예를 들어 뭐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유동규 씨입니다. 이분한테 700억 로비아로 뇌물을 줬다. 근데 나중에 정진상이나 이재명 대표가 안 돼. 다 이게 노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김만배 씨가 왜 유동규 씨한테만 700을 주겠냐 말이에요. 저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이게 700을 준 게 상식에도 부합하고 현재까지 진술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유동규 씨가 이게 비용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휴가 간다고 이게 100만 원 달라면 100만 원 주고 또 이게 300만 원, 500만 원 달라면 주고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걸 유동규 씨가 만약에 일개 본부장이라면 어떻게 돈을 달라 합니까? 뭔가 이게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일당한테 받는 저수지 돈이 있으니까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유동규 씨가 뭐 428억을 가졌는데 뭐 이게 다 정진상 씨나 김용식 거라는 거잖아요. 유동규 씨는. 그런데 본인은 유원홀딩스를 통해서 사업 자금으로 35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처와 현재의 처에게 지급할 돈으로 12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65억 정도, 67억, 47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는 정진상 씨에게 뇌물로 2억 4천 줬다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몸통이 돈을 더 받아야 될 건데 자신은 몸통이라고 안 하면서 자신이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 뭐 여행 경비로 70만 원을 줬다, 100만 원을 줬다 하는데 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몸통이 누군지는 돈의 액수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다. 물론 이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최소한 유동규 본인의 진술에 의해도 본인이 제일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428억이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 간에 나눈 대화이고 김만배 씨는 부인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재명 대표의 변수와는 저는 다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어요. 공약을 실행하는 것과 유동규 씨의 어떤 내심의 의사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만 실시간 유포되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양쪽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이 다 확인되는 절차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떤 법치주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은 조사 시간이나 날짜 그리고 횟수 등을 두고도 많이 공방을 벌였거든요. 검찰은 혐의가 방대해서 소환 조사가 최소 한 번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이 대표 측은 그렇게 쪼개기 소환 조사하지 마라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대표가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을 잘 봐야 돼요.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요. 200조에 보면 검사 또는 이제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를 소환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이거는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의무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소환해서 들을 수 있다. 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소환해서 들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바로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는 검사가 볼 때 오늘 한 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와라. 이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응할 의무가 있는 거고 저는 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체포영장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리다. 법인 거죠. 따라서는 오늘 이게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포괄적인 묵비권은 안 됩니다. 나 진술 안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고 옛날에 조국 장관 때 봤잖아요. 검사가 하나하나 질문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을 하든지 문항별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지가 100장이죠. 그러면 이게 질문지가 100장이라는 말은 한 장에 질문이 10개만 있으면 1000개입니다. 1000개를 일단 질문을 다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묵비권. 이러하면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한 장에만 질문이 10개라도 지금 저희가 질문이 8개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따라서는 검사가 이게 오늘 다 못 물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소환 요구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응해야 된다. 응하지 않으면 저는 체포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인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이 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의원이어서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신병이 확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라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이라든가 또는 어떤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서 진술서로서 대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질문하면 진술서 몇 항에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한 형사소송법상에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이제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 피신의 중요성은 크게 중요치 않고 요즘에 이제 재판 기류는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판사를 검찰과 이재명 대표 누가 더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나가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법정에서 충분히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했는데 뭐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무죄가 나와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 최근에 이제 사법 정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다는 그만으로 비난하면 안 되고 만약에 불체포 특권을 비난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먼저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라고 하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적 제거라든가 야당 탄압을 방어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으로 헌법상의 원칙으로 들어선 거기 때문에 헌법상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 헌법주의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체포동의안이요 노웅래 건하고 이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웅래 의원 건은 이제 그 6천만 원의 정치 자금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결이 160표 됐죠. 근데 이번에는 혐의가 네 자리 숫자의 배임이고 그다음에 또 428억 뇌물도 추가될 수가 있고 또 위례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혐의의 크기가 노웅래식 건하고 다르고 의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에도 양심적인 의원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주의 4.0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 기일하면서 우리 수많은 게 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무기명 투표하면 저는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첫째 예측을 하고요. 두 번째,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이럴 때도 이게 검찰은요, 노웅래 건하고는 다릅니다. 노웅래 건은 이게 부결됐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봐요. 이번에 부결되면 지금 이게 어제 새로운 게 백현동 건이 왔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 그럼 이게 백현동 건을 추가해서 다시 영장을 또 청구하고 또 이게 이번에 또 부결하면 그러면 이게 다른 혐의 쌍방울도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청구하고 이렇게 계속 청구를 하고 또 안 되면 회기가 1년 내내 회기할 수는 없잖아요. 회기가 없을 때 다시 이게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회기 없을 때든 새로운 건을 추가하든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 대표는 구속해야 되겠다. 이게 확고한 검찰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노웅래 건하고는 다르다 이런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잡고 싶다고 해서 건바이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너무나도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 잡겠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 독재 정부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역풍을 걱정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대장동 수사가 본류고 국민들도 그래요.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대장동 수사가 본류인데 왜 자꾸 성남FC 또 백현동 쌍방울 계속 이렇게 가지들로 넘어갈까라고 보면 검찰이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구나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백현동도 하겠다, 쌍방울도 하겠다. 이건 뭐냐면 나올 때까지 하겠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과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 이제 조사에 들어간 지 약 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여 장에 이른다고 하죠.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예측이 되십니까? 언제쯤 이 대표가 나올까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 대표 측의 진술 태도에 따라서 조금 이게 성실하게 뭐 물론 이게 30장의 진술서를 가지고 왔지만 진술서 어디에 있다 이렇게라도 대답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아마 질문이 제가 보기에 1000개는 넘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아예 전면적으로 이게 묵비권이나 이러면 의외로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비권이라는 것도요, 전면적으로 이게 난 묵비권 하겠다,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가 묻는 것도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검사가 질문을 다 읽으려면 100쪽 읽는데 얼마나 이게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빨라도 이게 조금 최하 밤 10시는 넘어서 12시 전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검사의 질문 시간이 있고 또 이제 검토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간 늦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밤샘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밤샘 조사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오늘 밤 늦게 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로 가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성정상 검찰에 질문했는데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늘 저녁 늦게쯤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실상 이재명 대표가 규명을 했잖아요. 이건 정적제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했는데 왜 윤석열 검사 정부, 독재 정부라고 했을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개인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깊숙하게 너무나도 모든 걸 다 수사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징계로서 결국 당대표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경선룰 개정해가지고 100% 당심으로 해서 유승민 당대표 후보를 제거했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씨에 대해서는 뭐 해임이라든가 또는 인사검증 자료를 가지고 뭐 투기를 했다더라 뭘 했다더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좌절시켰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정부인지 아니면 너무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정부로서 모든 걸 자신의 드라이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보는 것이 아닌지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정도는요. 네. 제가 이렇게 짧게 한마디 반박하면요. 자꾸 이게 검찰 독재 운운하는데 얼마 전에 검사님들 이름 있잖아요. 수사검사 이름을 다 이게 신상을 공개해가지고 완전히 좌표를 찍어서 조리돌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검사 독재 정부에서 어떻게 검사 이름을 공개해서 이렇게 조리돌림으로 공격할 수가 있느냐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 독재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탄을 계속 열어서 부결을 시키는 거 이런 것도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검사 독재 정권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냥 토요일 10시 반에 나갑니까? 제가 이게 제 의뢰인이 금요일 날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저는 이게 일요일 날 점심시간밖에 안 되는데 용인 경찰서에 가는데 일요일 날 점심시간 12시에 출석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이게 경찰한테 이야기했다고 혼났습니다. 아니 일요일 날 지금 이게 우리 쉬는 날이고 점심시간에 온다. 이게 그러니까 제 의뢰인이 이재명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법이 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에 진짜 잘못된 저는 영향을 주는 이런 거고요. 오늘도 이게 이재명 대표 안 왔으면 검찰이 쉬는 날입니다. 그럼 이게 난방비도 안 들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난방비가 지금 추가돼서 지금 난방비용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 해악입니까? 이게 바로 저는 법치 훼손, 헌정질서 훼손을 봅니다. 네. 딱 한 말씀만 드리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나 자신의 측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까지도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니까 야당만 수사하니까 그러죠. 과거에는 검찰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